안녕하세요. 한국마케팅교육연구소 마케팅 101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공부했던 마케팅 프로세스 기억하시죠? 다 암기하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R, STP, MM, IC 였죠. R은 분석, STP하고 MM은 계획인데요. STP는 전략적 계획, MM은 전술적 계획, I는 실행, C는 평가. 그래서 R, STP, MM, IC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STP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STP를 소개드리면 S는 시장 세분화,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전체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를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시장 중에 지금 더 중요한 시장, 우리가 지금 마케팅 계획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중요한 시장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정하는 것. 이렇게요. 이런 활동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장 A, 시장 B, 시장 C, 시장 D 네 시장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만 마케팅 지금 이번에 이 마케팅 플랜을 짜는 이 순간 이번 마케팅 플랜에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무엇이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장이 무엇이냐를 골라내는 거란 얘기죠. 모든 기업은 마케팅 예산이 철철 넘치거나 하진 않죠. 항상 마케팅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이 부족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타겟팅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B와 시장 C가 좀 더 중요하다, 이번 플랜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B와 C를 골랐습니다. 이게 바로 타겟팅. 자, 그 다음엔 고른 시장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컨셉, 이것이 바로 그런 컨셉을 전달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심는 일, 그런 활동을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시장 B에는 안전, 시장 C에는 디자인. 시장 B는 아이를 둔 40대 가장 일 수 있겠고요. 시장 C는 자동차 회사라면 시장 C는 유행에 민감한 30대 직장 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B에는 안전이라는 컨셉을, 시장 C에는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STP,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시장 나누기, 세그멘테이션 같은 말이죠.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이제 진행할 때 어떤 영어 학원이었어요.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저는 처음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시장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 그러냐면
이 두 그룹이 행동 면에서,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직장인 대상으로는 뭐 이를테면 청계천 인근에 커피차를 만들어서 뭐 커피를 나누어 주면서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고요. 대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공모전에 관심이 많으니까 광고 공모전 이런 예, 홍보 도구를 활용했었지요. 그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차원으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하나는 기능을 기능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고객들, 감성적인 혜택을 중시하는 고객들, 또 이렇게 두 개 나눴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고객들한테는 이러한 광고, 팩트 베이스드, 어떤 사실에 근거한, 고객의 평가에 근거한, 고객의 실명과 고객의 소속 기관까지 명확하게 밝힌 이렇게 어떤 뭐 사실, 실제 있었던 사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고요. 감성적인 속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문자로 표현된 팩트가 아니라 이렇게 뭐 어울리게 해주고 소셜라이징 뭐 이런 어떤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만의 어떤 문화 뭐 이런 즐기는 거 뭐 이런 식의 예, 속성을 강조한 행사를 열었었죠. 그래서 기능적인 걸 중시하는 소비자, 감성적인 걸 중시하는 소비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도 시장을 공략해 본 적이 있고요. 이건 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마케팅 학문적으로 볼 때 시장 세분화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 개의 예, 네 개의 나누는 방식이 있다. 지역적으로 나누는 방식, 인구 통계로 나누는 방식, 사이코그래픽 방식으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누는 것. 지역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뭐 저기 뭐 강원도, 호남, 영남, 제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알래스카와 플로리다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나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용할 수 있는 변수죠. 두 번째, 인구 통계. 원래 인구 통계란 말은 영어로 된 demographics라는 말에서 나온 뭐 이걸 해석한 말인데 인구 통계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인구 통계라기보다는 좀 쉽게 말한다면 뭐 개인 정보, 개인적인 기본 정보, 이를테면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인종, 연소득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구 통계죠. 세 번째는 사이코그래픽. 사이코그래픽이라고 해도 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 번역할 때는 뭐 심리 도식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사실은 인구 통계와 그 심리적인 거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개념이라고 하고요. 좀 쉽게 말한다면 사이코그래픽보다는 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나누자. 사실상 시장 세분화를 유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동으로 나는 게 가장 옳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나누는 이유 자체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어떠한 면을 주로 중시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물건 어차피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고객들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혜택에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도 제품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나누는 게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게 그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 뭐 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행동에는 뭐 추구하는 혜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구매 주기도 있고 구매량도 있고 뭐 어떤 구매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제품을 그 브랜드를 사는 어떤 그 제품군을 살 때 추구하는 혜택, 자동차라면 디자인, 안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전,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 그렇다면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람은 나누어지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이제 행동적 세분화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장 세분화 변수가 있고 행동으로 나누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봤어요. 제가 뭐 여의도에다가 뭐 화로구이 고깃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시장을 나눠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추구하는 니즈, 이게 바로 그러니까 추구하는 혜택이죠. 이게 바로 고객의 행동이에요. 고객의 행동에 따라 나눈 거죠. 저렴한 술값을 추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주로 둘이 오는 사람, 요게 바로 행동이죠. 이런 행동으로 나놓고 주당 클럽이라는 세분 시장을 만들었고요. 고기와 술은 조금 시키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고객, 뭐 이걸 뭐 반상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단체로 와서 많이 시켜서 많이 먹고 가는 나름대로 수익성 있는 고객이죠. 이런 고객은 뭐 불금 러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한다고 치죠. 예. 보세요. 가운데 있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추구하는 니즈에 따라서 즉 고객의 행동에 따라서 고객을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5가지의 세분 시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할까요? 우측의 전형적인 그 세분 시장의 특징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상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를테면 뭐, 고기와 술 조금 시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고객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시장을 나눴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모른다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30대 미혼 직장인이고 자녀를 둔 40대 주부라는 사실을 모르면 시장 세분화는 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시장에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니즈로 나눈 이 시장에 속한 전형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을 뽑아낸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보고 비로소 마케터는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 즉 시장 세분화였고요. 다음은 타겟팅.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타겟팅은 나눈 시장 중에 지금 이번 마케팅 계획을 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기준은 우선순위의 기준은 뭘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규모겠죠. 그래야 우리 뭐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잠재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시장이 더 성장하는가? 어떤 시장이 경쟁이 덜 치열한가? 어떤 시장이 공략할 때 비용이 덜 드는가? 어떤 시장이 우리의 미래 전략과 우리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시장 공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지셔닝. 포지셔닝은요, 우리가
공략하기로 정한 그 시장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제품의 핵심적인 속성, 핵심적인 컨셉, 핵심적인 혜택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 활동을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R, SDP, MMIC가 있는데 그 중에 STP의 P가 포지셔닝이고요. 포지셔닝은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이거를 지각도, 뭐 영어로 perceptual map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포지셔닝 맵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X축 보면 프라이스죠. 왼쪽은 저가격, 오른쪽은 고가격. Y축은 위는 높은 고품질, 아래는 저품질.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 의한다면 린트란 초콜릿이 가장 비싸고 가장 품질 좋다고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할 점은요.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림일 뿐 실제 판매점에서 린트가 가장 비싸다? 이거는 비쌀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실제로 비쌀지 안 비쌀지는 안 비쌀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맵이지 실제 소매상을 다 조사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물론 비싸게 파는 초콜릿이 가장 비싸게 인식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꼭 소비자의 이런 어떤 인식이 꼭 실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뭐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지셔닝 맵이죠. X축은 왼편에는 어떤 퍼포먼스, 성능, 오른쪽은 패션, Y축은 위에는 비싸고 아래는 좀 저렴하고 이렇게 되죠. 포지셔닝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타겟 고객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를 그 머릿속에 어느 위치인가에 차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포지셔닝은 이미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활동. 뭐 이를테면 우리 제품이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라고 포지셔닝 되어 있었는데 요즘 차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상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이란 속성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다른 속성을 고객 머리에 심어주고 싶다면 리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경쟁, 두 번째는 차별화 포지셔닝인데 직접 경쟁 포지셔닝은 영어로 헤드 투 헤드, 머리에 머리, 뭐 속된 말로 뭐 대가리를 맞댄다, 뭐 대가리를 디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뭐 그저 점잖게 말하면 헤드 투 헤드. 다른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품 속성으로 승부하겠다. 명품 핸드백 많죠. 하지만 많지만 경쟁이 치열하지만 거기가 시장이 크니까 나도 명품 핸드백으로 포지셔닝해서 그 포지션에 가겠다.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직접 경쟁 포지셔닝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가 별로 없는 곳, 즉 나만의 특징,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직접 경쟁 포지셔닝을 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부분 이쪽이 시장이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직접 경쟁을 하는 거고 차별화 포지셔닝은 경쟁의 능력도 경쟁의 능력이지만 나는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좀
뭐 다르지만 다른 제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와는 다르지만 나만의 능력으로, 나만의 제품 개발력으로, 나만의 창의성으로 등등 이런 능력으로 색다른 다른 포지셔닝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차별화 포지셔닝이 됩니다. 포지셔닝 문구, 포지셔닝 문서,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요. 이거를 같은 말이에요. 가치 제안, 영어로는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 즉 내가 우리 타겟 고객에게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혜택, 우리 브랜드의 혜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제안은요, 사실 우리 고객 입장에 생각해보면 포지셔닝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혜택과 가격이에요. 물론 가격과 혜택은 가격이 높으면 혜택도 높은 게 당연하겠지만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좋은 혜택을 준다면 이건 크게 성공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품의 혜택과 가격을 어떤 고객한테 주겠다 이런 걸 쓴 것을 바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안전한 차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볼보는 걱정 없는 운전을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미국 가족을 대상으로, 이게 바로 누구에게죠? 그 다음 볼보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를 제공하는 고가의, 즉 프리미엄 가격의 자동차다.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얼마 정도의 가격에 라고 써줬죠. 이런 거를 가치 제한이라고 하고 포지셔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지셔닝과 브랜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포지셔닝 하는 건 그 브랜드를 포지셔닝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우리 옛날에 1996년도인가 나온 해태음료에 갈아 만든 배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랜드 에코티를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이제 갖고 온 사례인데요. 해태음료에 갈아 만든 배가 대히트를 쳤어요. 이때 사람들은 나도 이런 배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아까 우리 배운 바로에 의하면 헤드 투 헤드 포지셔닝을 추구한 업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업체들이냐? 바로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죠? 갈아서 만든 배, 갈아 부순 배, 썰어서 가른 배, 곱게 가른 배, 뭐 먹어봤나 가른 배, 과일 천국 배, 배낭여행, 배낭여행도 아니고 배낭여행도 있네요. 별 배가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배가 이겼습니까? 바로 갈아 만든 배죠. 갈아 만든 배가 이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사실 이 이름조차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브랜드의 중요성이에요. 브랜드가 한번 소비자의 머리에 각인되면, 소비자의 머리에 착륙하면 그 브랜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단지 브랜드 이름뿐만이 아니에요. 갈아 만든 배, 물론 이름이 가장 중요하지만 URL,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징글, 포장, 간판 이것들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URL 아시죠? 로고, 로고는 그 삼성의 그 타원형 로고, LG의 동그란 빨간색 사람 얼굴 같은 로고, 뭐 이런 것들이 로고고요. 아, 죄송합니다. 로고는 글자체 같은 거예요. 글자체. 소니 글자체를 만들어진 로고. 뭐 그런 거 아시죠? 삼성 글자체. 심볼이 바로 이제 LG의 그 동그란 뭐 이런 게 그런 거 심볼이라고 하고요. 자, 캐릭터는 S 오일에 있는 구도일, 뭐
서울시의 뭐 해치 이런 게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슬로건 맥도날드의 I'm loving it, KT의 올레 이런 게 이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징글은 브랜드의 음성적 요소예요. 뭐 모르시는 분 옛날 광고에 좀 있겠지만 옛날 광고에 나온 뭐 인텔 프로세서 광고에서 땅땅땅땅 이런 음악,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끝날 때 딴따단 하는 피아노 소리 같은 거, 뭐 LG 광고 끝나면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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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들, 이런 브랜드의 음성적 청각적 요소를 징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포장,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는 그 포장만 봐도 그 브랜드를 확 알 수 있죠. 예, 브랜드를 대표하는 포장, 뭐 유명한 보드카 브랜드인 앱솔루트 보드카도 그 특별한 병 모양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 다음엔 간판, 골든 아치라고 해서 맥도날드의 그 M자, 노란 M자 그 간판, 저기 스타벅스의 동그란 그 간판만 봐도 그 브랜드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랜드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중요한 기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냐? 내가, 즉 기업이, 우리 고객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이 그 브랜드를 보고 느낀 이미지예요.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 브랜드 어떤 회사의 뭐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기대라고 한다면, 브랜드 이미지는 결과죠. 이 둘은 교집합이 많을수록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고객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그림에서 밑에 나온,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교집합이 적다면 브랜딩 활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은 슬로건 이야기인데요. 슬로건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